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떤 행위를 해도 허용이 된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은 악마의 탈을 쓴 짐승들입니다. 결코 무시해도 안 되고 용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지요. 그 악마 같은 것들에게는 콩밥조차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 있죠. 잘 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모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 사랑하는 자식의 본 모습을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무조건 감싸려고만 했지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던 결국은 시부모님의 인생도 자식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으로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 또한 남편과 사별할 뻔했던,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 시모. 시동생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말. 그냥 이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아니 괴물들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시온이한테 죗값을 묻겠다는 게야? 내 남편을 죽이려 했어요. 엄연히 미수예요. 이건 범죄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돌 건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감싸기만 하고 사고 치면 모두 수습을 해주니 저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바로 좀 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파주에서 수입차 전문 카센터를 하고 있어요.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서 어드바이저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정비사인 남편이 수리하면 어드바이저인 제가 고객에게 설명하고 인수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는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지금의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동생도 배다른 동생이라고 했죠. 남편이 어렸을 때 친모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사업 때문에 어린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시아버님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시모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재혼이었지만 시모는 초혼으로 시아버님과 결혼 후 지금의 시동생이 태어났고요. 그 말을 들으니 결혼하면 시모가 계모라서 시집살이를 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주위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 편애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재산이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일하면서 시댁 행사 모두 살피는 일은 힘들 것 같아. 우리 일이 주말 근무도 많은 직업이잖아. 그래서 더더욱 힘들 것 같은데 자기네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까? 내가 자기 일하는데 힘들지 않게 할게. 혹시나 부모님이 자기 압박하면 그때는 난 무조건 자기 편 들 거야. 남편은 자신이 막아주겠다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 성격이 좀 무뚝뚝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인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을 키우면서 계모라고 구박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시동생과도 우애가 깊은 형제 사이는 아니라고 했죠. 아버님은 남편에게 들었던 대로 성품이 올곧으신 분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파주로 귀농해서 펜션 운영과 고추 농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땅 내음 맡으면서 재미나게 사신다고 부러워하셨었죠. 그러면서 시부모님도 저희들과 시동생이 자리 잡으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한 아버님은 신혼집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가 반반 부담해서 마련한 것이 너무나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덕담을 해주시더니 일하는 며느리 발목 잡지 말라는 말씀을 시모에게 하시더군요.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하니 힘들 텐데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집안 행사나 제사가 있을 때는 참석만 하도록 해. 그리고 당신은 도우미 아주머니 손 빌려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일하는 며느라기 시댁일로 발목 잡지 마라. 시온이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설마 제가 일하는 애한테 그렇게 박하게 하겠어요? 시모는 서운하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아버님의 시댁일로 발목 잡지 말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정말로 존재를 하시는구나. 더구나 그분이 내 시아버님이라뇨.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잘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로 흔들릴 수도 철없는 자식의 실수로 인해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때 저는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함께 출근하고 퇴근도 함께였어요. 퇴근하면 식사 준비나 집안일도 모두 분담해서 함께 했죠.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남편은 빨래를 돌리거나 청소를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니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평생 이어질 것만 같던 날들이 지나고 시댁의 첫 제사가 돌아왔어요. 저는 신혼 초에 시아버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토요일에 주말 근무가 잡혀 있어 어차피 저녁에 참석만 해야 했으니까요. 제사를 앞둔 일요일 전 저녁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아가 토요일에 제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 토요일 아침에 일찍 오너라. 네. 어머니, 제사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주말 근무가 잡혀 있어서요. 저녁에 참석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늦지 않게 갈게요. 어머, 너 설마 네 시아버지가 참석만 하랬다고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 보기보다 네가 눈치가 없는 모양이구나. 근무가 있으면 다른 직원과 바꾸면 되는 일 아니냐? 시모는 시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딴판인 목소리로 까칠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참석만 할 것이냐? 첫 제사인데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저를 오랫동안 믿고 예약한 고객님들도 있어 근무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 일하는 며느리이니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잔소리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을 뒤로 하고 제사에 늦지 않게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끊자 분통이 터졌는지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는 눈치가 없다는 둥, 일한다고 유세 부린다는 둥, 며느리가 상전이라는 둥,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기에 이해해달라는 말과 아버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이니 어머님도 서운하시더라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어른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신세라며 한탄을 하다가 끊으셨다고요.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자 다시 전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에도 시동생의 음주운전 사고 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저를 괴롭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몇 년 후에 알았네요. 그리고 제삿날 저녁, 저는 주말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희는 먼저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근무가 있어서 일찍 못 왔어요. 죄송합니다. 일찍 와서 거들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가. 도우미 아줌마 불러서 다 준비했다. 상만 차리면 되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온 것을. 그래, 고생했다. 내가 말했지 않니? 직장 일하면서 눈치 보지 말라고. 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다. 잠시 앉아서 담소 나누다가 제사 지낼 준비나 하자꾸나. 시모의 자상한 말투에 남편과 저는 서로 바라보면서 의심쩍은 눈빛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곧 시아버님과 담소를 나누다가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지요. 늦은 제사를 지내고 저희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밑반찬을 좀 했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이렇듯 시모는 아버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처럼 행동했고 안 계신 자리에서는 가면을 벗은 두 얼굴의 모습으로 저희를 대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셨냐 하면서 혹시 남편 어렸을 때도 저런 모습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거 아니냐면서 물었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시동생이 알게 모르게 사고를 쳐서 시모는 시아버님 모르게 항상 뒷수습을 하기 바빴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면서도 고자질하는 것이 싫어 모른 척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술 먹고 들어오는 것은 일상이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시모의 차를 끌고 나가 사고 내고 들어온 적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음주운전?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런데도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단 말이야? 아버지는 대부분 지방에 계실 때가 많았고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모두 막아주셨어. 그리고 그 녀석이 워낙 여우라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조신한 척을 했거든. 그때는 시동생의 나쁜 음주운전 습관이 가족들의 파멸을 몰고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좀 더 빨리 알았고 시모가 바로잡아 주셨더라면 시동생이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아마 무조건 막아주고 감싸고 도는 시모 때문에 쉽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렇듯 답없는 시동생은 또다시 인생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저희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 작은 상가를 얻어서 카센터 사업을 하느냐 인생 전환점에 서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시동생의 속도 위반 사건이 터지면서 집안이 홀딱 뒤집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실망하셨다면서 시동생을 나무랐어요. 너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고를 치고 다녀. 그리고 아빠가 남자라고 해서 아랫도리를 그리 막 굴려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이라니 무슨 생각인 거야? 당신은 왜 시온이한테만 그래요? 아랫도리 간수 못한 것은 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가 살살거리니까 시온이가 넘어간 거죠. 아빠, 그 친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쪽도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연희가 아이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낳겠다고 해서요. 연희네 집안도 괜찮고 연희랑 빨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시켜주세요. 아니 얘가 미쳤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아기 아빠라니. 벌써 유부남이 되면 가수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여우가 꼬리를 쳤길래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데리고 와봐.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소리에 시모는 기함을 하였고 오히려 아버님은 책임지겠다는 시동생의 말에 화가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시동생은 남편보다 5살이나 어렸는데 얼굴이 반반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라며 대학도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죠. 같은 과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그만 임신을 한 것이고요. 놀란 시모는 처음에는 너무 어리다고 반대를 하였지만 동서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 점과 동서가 절대로 아기를 포기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동서의 집안 또한 엄격한 집안이라 반대를 심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동서가 시동생과의 결혼을 반대하면 평생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고집을 부려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면서 결혼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결혼식 내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서는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철없어 보이긴 했지만 순수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른 결혼을 하게 된 시동생 내외는 시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시모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재산 증여를 앞당겨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아버님의 재산이 꽤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었죠. 여보,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차라리 지금 상가를 증여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 어때요? 상가 관리는 제가 옆에서 가르치면 되고요. 일단은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 옆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일산에 있는 상가가 좋겠어요. 그리고 큰애한테는 파주에 있는 상가를 주면 되겠네요. 아버님은 생각을 해보자며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부동산이 불경기를 거치고 다시 일어설조짐이 보일 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도 그런 사실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상가 증여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은 사업의 특성상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공사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상가나 부동산도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에 아파트와 토지를 빼고 상가는 2개였는데
일산 중심지의 상가는 시모가 시동생에게 주라고 점 찍어 놓은 거니 저희에게는 나머지 파주에 있는 상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젊은 나이에 상가를 받게 되어 오히려 과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뜻 받기를 망설이는 남편에게 시모 아버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시온이는 신도시 상가를 주고 너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상가를 주는 것 같아서 서운해서 그러냐? 평수로 따지면 파주 상가가 훨씬 크잖니. 어차피 기술도 있겠다. 그 자리면 카센터를 차리기에는 그 상가가 훨씬 쓸모가 있을 거다.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마련하신 것을 제가 젊은 나이에 받기가 과분해서 그래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노후에는 좀 편하게 지내셔야 하니까요. 괜찮아. 아직 몇 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있으니 월세로 돌리고 땅도 있으니 전원주택 지어서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살 생각이다. 그리고 시기도 지금이 딱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받아둬.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상가처럼 보이겠지만 훗날 그 값을 톡톡히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큰 기반은 준 셈이니 그것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거라. 대신 말아먹더라도 더 이상의 도움은 바라지 말거라. 저는 남편의 손을 꾹 누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도 독립해서 카센터 차릴 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부모님 덕분에 임대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요.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냉큼 받았습니다. 남편이 고생하시는 아버님 생각하는 마음도 알겠고 젊은 나이에 상가 물려받는 것을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으나 제 눈에는 시모의 생각이 빤히 보이는 것 같아 준다고 할 때 덥석 받아놓는 것이 앞길에 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파주는 친정 부모님이 귀농해서 살고 계신 곳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일산 알짜배기 상가를 시동생에게 증여한 뒤로는 시모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죠. 저희는 자녀 계획은 파주 카센터 사업이 안정된 다음에 갖기로 하고 카센터 사업을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카센터 사업을 위해서는 고가의 검사 장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가 2층을 반을 나누어 살림집과 사무실로 쓰고 전세 보증금과 모아두었던 돈으로 장비 설비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사업이 자리 잡는 동안에 쓸 생활비 충당에 쓰기로 했죠. 저희가 카센터 사업 준비로 바쁜 동안에 도련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해 볼까 해요. 그러면서 오디션이나 가요제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시모도 어렸을 때부터 시동생을 연예인으로 크게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아버님도 할 줄 아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밖에 몰랐던 아들인지라 시동생의 의견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모와 함께 시동생은 물려받은 상가의 실용음악 학원으로 사업자를 내고 실력 있는 강사들을 데려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가 2층에 마련한 작은 살림집에서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카센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상가는 주변 신도시나 도심에서 꽤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가 문제였어요. 저희는 차량 타이어 업체나 부품 등을 인터넷에서 파는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교체 협력업체로 제휴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냈고 그중 몇 개 업체에서 긍정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업체들의 사업성이나 기업 안정성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지요. 저는 어드바이저 직업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차정비나 상태를 살피는 것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기름때가 묻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드바이저라는 직업이 차정비를 모르고서는 고객들에게 상세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은 물론이고 실전에서까지 배워야 비로소 어드바이저로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힘이 들었지만 남편과는 호흡도 잘 맞았고 사업 초기이라 고객들도 많지 않았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처음에는 인터넷 부품업체를 통해서 교체를 하려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고객들은 크게 만족을 하며 돌아갔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매장을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차 저희 사업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분주한 만큼 시동생도 처음에는 실용음악학원이 번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이 넘었을 무렵 실력 있다고 모셔온 강사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희롱하고 학원과 강사진들의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학원 사정이 안 좋아져 수강생들이 줄자 모자란 수입은 시모가 비상금으로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달 지속이 되자 비상금도 바닥이 나자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네야, 시온이 학원이 요즘 어려워. 아이도 태어났는데 몇 달만 버티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너네 요즘 고객들이 꽤 많다던데 3천만 원만 빌려다오. 내가 상가 증여 이야기 안 했으면 너네 독립도 못했을 거 아니냐. 저희도 이제 적자를 벗어나서 여윳돈이 없어요. 그냥 학원 포기하고 임대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능력 있는 강사들 별거 없더라. 시온이하고 대학 동기 몇 명이 할 수 있다고 했어. 너는 동생이 회복할 수 있다는데 형이 되어서는 못 밀어주겠다는 게야? 너를 낳은 엄마는 아니어도 키워준 공이 있는데 이 부탁 하나 못 들어주니? 시모의 부탁을 남편은 공동자산으로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도 거절을 했죠. 어머니, 그이 말대로 그냥 임대 주세요. 지금이라도 임대 줘서 월세 받으면 생활비 걱정도 않고 서방님은 맘 놓고 오디션이나 가요대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많은 비상금도 없고요. 아버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버님 뜻도 있고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대답에 시모는 어쩌면 부부가 똑같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지금 누구 덕분에 상가를 받은 건지 벌써 잊었냐면서 억지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한 것들이라고 생떼를 쓰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소리는 잊지 않고 하더군요. 이때에도 시모는 아파트 대출을 받아 학원 운영 적자를 메꾸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에게 말씀 안 드려도 되냐고 묻자 어차피 자기 재산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아신다고 해서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시부모님 사이만 갈라놓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있으니 설마 말아먹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언쟁이 일순 후 추석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들어서자 시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맞아주더군요. 아마 옆에 계신 아버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입꼬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눈에 냉기가 가득 찬 것이 보였거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차례를 지내고 늦은 아침을 먹는데 아버님은 남편에게 카센터 고객은 많이 늘었냐며 물으셨어요. 남편은 다행히 점차 단골 고객들이 늘고 있어 적자는 겨우 면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시동생에게 요즘 학원 운영은 잘 되냐고 물었어요. 너는 요즘 어때? 학원은 정상 회복되었어? 학원 운영 별거 없더라고. 수강생도 많이 늘어서 잘 되고 있어. 시온이 학원에 뭐 문제 있었어? 아니요. 당신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요.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온이가 잘 해결했어요. 큰애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언제적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니? 시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아버님께 둘러대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다시 한번 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되 손 벌리지 말라고. 시온이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젠 스스로 하게 당신도 손 떼. 언제까지 끼고 돌 거야? 아버님의 말씀에 시모는 억지 웃음을 띠면서 알았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시동생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아버님 모르게 막아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명의가 시모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동생이 어린 나이부터 사고 칠 때마다 아버님 몰래 대출을 받아 사고 합의금이나 사고 수습 비용 등을 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사 후 아버님은 어서들 친정집에 가보라며 저와 동서의 등을 떠밀었어요.
밖으로 나온 남편은 시동생의 팔을 잡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자신 없으면 그냥 임대료 돌리고 오디션이나 보러 다녀. 지금 잘하고 있어. 형은 신경 끄고 형 일이나 잘해. 이제 적자 면에서 어떡할 거야? 자기 학원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히 형이 하는 소리야. 걱정 마라. 자기는 알 필요 없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얼른 가자. 걱정되어서 물어오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은 신경 끄라면서 신경질을 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동서를 시동생은 돌려 세우며 얼른 차에 타라고 재촉했어요. 동서는 해맑은 얼굴로 저에게 형님, 다음에 시간 되면 놀러 갈게요. 하면서 인사를 하더니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동서는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어렸는데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순수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시동생과 동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배다른 형제이지만 시동생이 걱정이 된다고 했죠. 저도 어리고 착해 보이는 동서와 어린 시조카가 시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얼마 못 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동서가 처음 카센터로 놀러 온 날 악몽의 사건은 시작되었고 그 후로는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서는 아기가 제법 커서 나들이를 다녀도 된다며 택시를 타고 저희 카센터에 놀러 왔더라고요. 저도 외동딸로 외롭게 자라서 동서가 막내 동생 같았고 시모와 시동생과 엮여서 거리를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기가 제법 커서 방실방실 웃어대니 안아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거든요. 다행히 오전에 예약 손님이 다녀가고 한가한 시간에 찾아온 터라 저희는 함께 점심을 시켜 먹고 시조카 재롱도 보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동서는 몇 번 안 봤는데도 저를 형님이라 부르면서 잘도 제잘거렸어요. 형님은 참 행복해 보이세요. 자신감도 넘쳐 보이시고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아이 낳고 살아보니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왜? 서방님이 서운하게 해? 아무래도 학원 운영한다고 새벽에 들어오거나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 아기 보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 거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면서요. 그냥 그렇다고요.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서방님은 학원을 운영한다는 핑계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용음악 학원이라고 해서 수강생들을 밤늦게까지 수업하진 않을 텐데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었죠. 동서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조카와 눈을 맞추며 놀고 있는데 동서의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시동생한테서 어디냐며 묻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카센터에 놀러 왔다는 말을 들은 시동생은 형수도 바쁠 텐데 거긴 뭐하러 갔어 하면서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아마 어려울 때 거절했던 것이 앙금이 남아 저희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영 불편했나 봅니다. 30분 후 동서를 데리러 온 시동생은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동서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따라 일어서더군요. 그런 시동생에게 남편은 들어올 때 보니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며 온 김에 차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차가 이상하다는 소리에 머뭇거리더군요. 남편은 허 하고 헛웃음을 치면서 야, 너한테는 돈 안 받아. 부품 갈게 되면 부품값만 내라. 하면서 차를 손봐준다고 내려갔습니다. 저도 시동생 보고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 내려갔어요. 저희는 시동생 차를 시동을 걸어보고 소리가 나는 원인을 찾아 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조수석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발밑으로 뭔가 까만 뭉치가 걸리적거리길래 쓰레기인가 싶어 집어들었는데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남편도 그 까만 뭉치를 보고 있었죠. 그 까만 뭉치는 돌돌 말린 까만 여자 스타킹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남편은 쉿 하면서 까만 뭉치를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더니 저보고 눈짓을 하는 겁니다. 눈치를 챈 저는 메모리 카드를 들고 나와 1층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했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2층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차량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다시 메모리 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차 키를 넘겨주면서 말했어요. 부품값은 안 받을게. 차가 이상하면 점검이나 바로바로 받아봐. 시동생은 별 의심 없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서 동서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남편은 혼자 보는 것이 낫겠다면서 시동생이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뒤 굳은 얼굴로 나온 남편은 한숨을 쉬며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시동생이 바람을 피운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시모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서에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어머니부터 만나봐야겠어. 아마 어머니라면 눈치채지 않았을까? 어머니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 설마 동생이라고 봐주는 거야? 이대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니지. 저의 닥달하는 듯한 말투에 남편은 일단 시모부터 만나보고 온다고 말했어요. 아버님은 지방에 내려가 계셨던 때라 저녁에 시모는 집에 혼자 계시다고 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내용을 들은 시모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미는 까만 스타킹과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말문이 막혀서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해결할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동서에게 당분간은 말하지 말라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어린 동서와 저에게 웃어주던 조카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숨기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당분간만 기다려보라는 말에 일단 시간을 좀 두기로 했죠. 차라리 그때 동서에게 밝혔더라면 끔찍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후에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수를 볼 면목이 없으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쎄한 느낌의 영상을 다른 파일에 복사하고 복사본을 건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단 말이야. 가지 마. 잠깐 이야기만 하고 올게. 무슨 일이야 있겠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다녀올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남편을 태운 시동생의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따라가 세우라며 소리쳤지만 못 본 척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왔고 1시간이 지나자 그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요. 기다리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갑갑한 마음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서방님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나갔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전화도 둘 다 받지를 않는다고요.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냥 형이 메모리 카드만 넘겨주면 여자 관계도 정리하고 학원도 정리해서 임대 준다고 했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라고 했어. 다신 바람 같은 거 안 핀다고 나하고 약속까지 하고 나갔다. 정리요? 실수요? 그게 말이 돼요? 동서는요. 동서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선택권은 동서에게 주어야지 왜 어머니와 서방님이 결정해요. 순간 화가 난 제가 헥하고 소리를 지르니 시모는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전화를 끊고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받지를 않았어요. 피가 말리는 기분에 시계만 뚫어지게 쳐다보기를 4시간이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관할 경찰서에서 남편이 근처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빨리 오라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지갑만 겨우 챙겨 나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운전을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니 경찰관 한 명이 남편의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는데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과 팔다리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보호자라고 하자 남편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 말에 의하면 시동생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남편을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호수로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호수에서 산책을 즐기던 사람들은 차가 돌진해서 호수로 빠지자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어느 시민 한 사람이 호수로 뛰어들어 남편과 시동생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시동생은 머리를 부딪혀서 응급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동생은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팔만 골절되고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안심이 되더군요. 잠든 남편을 지켜보다가 시동생이 응급수술 중이라는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모와 동서의 친정 부모님까지 와 있었어요. 때마침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고 수술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에 상처는 깊어서 흉이 질 것 같아요. 일단은 환자가 깨어나 봐야 합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에 시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벽을 붙잡고 흐느껴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저 수술실에 시동생이 아닌 남편이 들어갔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원망스럽고 미운 감정만 들었어요. 울고 있는 동서의 손만 잡아주고서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시 응급실로 내려가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정신이 들었어요. 괜찮아? 팔 말고는 아픈 데는 없어? 그러게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사람 애간장을 녹여.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수도 있었다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하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시동생은 어떠냐고 묻더군요. 뇌를 다쳤대. 수술은 잘 끝났는데 깨어나 봐야 한다고 했어. 저의 말에 남편은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오늘 시동생은 술이 취한 상태로 남편을 찾아왔었고 술 냄새를 맡은 남편이 내리겠다고 하자 문을 잠그고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호수 근처에서 잠시 차를 세웠고 먼저 메모리 카드를 넘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여자 정리부터 하고 제발 정신 차리라는 남편하고 다투었고 시동생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고요. 남편이 음주운전 그만하라며 말려도 보고 이러다가 모두 죽는다고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시동생은 그럼 차라리 죽어버려 하면서 막무가내였다고 해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쳐냈고 당장 차를 멈추라고 소리치면서 핸들을 잡자 시동생은 더욱 흥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이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그럼 같이 죽자 하면서 옆에 있는 호수로 핸들을 꺾었다고 하네요. 다른 차량과 사고가 안 난 게 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지라 오늘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시모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죽이고 싶을 만큼 밉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말려도 나 절대 용서 못해. 죗값 치르고 정신 차리라고 법대로 처리할 거야. 남편은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아버님은 소식을 듣고 몇 시간이 흐른 새벽이 되어서야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천만 다행이구나, 미안하다 하시며 두 손을 꼭 잡고만 계시더군요. 시모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시온이 아빠, 우리 시온이 깨어나겠지요? 우리 시온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버님은 시모의 손에 뿌리치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신은 집안에 있으면서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까지 가게 만들어? 아가, 네가 다 말해보거라. 수술 경과는 어떤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건지도 모두 다. 저는 시동생의 학원 운영 문제로 시모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일부터 오늘 일까지 모조리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거리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계신 듯 보였어요. 시모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바람도 모자라서 음주운전에
형까지 태우고 이 미친 설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던 게야. 이 녀석이 그동안 사고 뭉치였던 거냐고. 아버님이 다그치듯 묻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해도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 다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시동생의 죄를 봐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며 두 눈을 꼭 감으시며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모가 날새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시온이한테 죗값을 묻겠다는 게야. 지금 눈도 못 뜨고 있는 아이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내 남편을 죽이려 했어요. 엄연히 미수이고 이건 범죄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둘 건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감싸기만 하고 사고 치면 모두 수습을 해주니 저렇게 망가진 거 아닌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바로 좀 보시라고요. 그동안 눌러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가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손이 시모의 팔을 쳐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휘청거리며 쓰러진 시모는 아무도 내 아들 못 건드린다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허망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시동생은 몇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억도 정상이었고 다른 증상은 없어 보였지만 얼굴 상처는 흉터가 깊었어요. 매일 흉터가 있는 얼굴을 보면서 히스테리를 부렸고 우울증 증세도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병원에서 머물며 지켜보다가 팔골절 말고는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아 먼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며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마다 함께했던 아버님은 시동생의 차량 사고 내역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도 2번씩이나 걸렸던 내력도 알게 되어 노발대발하셨고 아버님 입에서도 고약한 버릇을 고치려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뜯어말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부모 손으로 자식을 망친 꼴이 되었구나. 이렇게 망가진 줄은 몰랐어. 차라리 죗값을 치르면 달라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모에게 그동안의 사고 수습 비용 등을 추궁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로 그동안 막아주었던 일들도 모두 들통이 나게 되어 시댁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게다가 시동생의 사고가 음주운전과 여자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 친정은 동서와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이혼 서류를 날렸어요. 아이는 동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셨고 아이의 양육비도 평생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위자료도 현금도 넉넉히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을 때 결국 형을 집행받았어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블랙박스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던 남편의 핸드폰을 뺏은 일이며 남편에게 협박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려 하는 생생한 녹음 파일이 있었기에 3년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음주운전으로 자식들을 모두 잃을 뻔했다면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큰소리 치셨지만 막상 구속되는 자식을 보시고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거품을 물고 기절을 내 병원으로 실려갔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모는 매일같이 모두 당신 탓이다. 예전에 내 아들 인생 돌려달라. 내 인생 물어내라 등등 아버님한테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도 눌러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에 폭발하였고 끝내는 시아버님이 시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당연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없다고 하셨어요. 집 한 채와 상가를 해먹은 걸로도 충분하다면서요. 시모가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버님은 일절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모가 자식 키워준 공이며 30여 년 내조한 결과가 이거냐면서 소송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소송을 해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몇 주가 지나자 잠잠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일찍이 알았더라면 네가 다칠 일도 이렇게 가정에 파탄 날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어. 항상 나한테 보이는 모습처럼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다. 미안하구나.
아버님은 눈가가 촉촉해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당분간 그곳에서 사업에 집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모와 시동생이 연락을 해와도 도와주지도 말고 인연을 끊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시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이혼도 한 마당에 더 이상 시모와 시동생 때문에 저희의 삶이 휘둘러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로는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한 뒤로 대출금 이자를 감당 못해서 아파트를 처분해 시동생이 살던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저희 카센터는 점점 고객들이 늘어 자리를 잡았고 상가 주위로 전철역과 신도시가 들어선다며 파주 일대가 들썩거렸어요. 덕분에 시세가 2배 이상에 뛰어 자산 가치도 늘어났죠. 아버님이 신신당부하면서 보유하고 있으라고 했던 이유를 새삼스레 알게 되었죠. 아버님은 지방에서 아예 농가주택을 구입하셔서 생활하고 계세요. 작은 텃밭도 일구시면서 소박하게 사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종종 시동생 면회도 다녀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 사연을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낼 수도 있었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모두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하루가 모자라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